북한에서 인구의 30% 이상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축의금 대신 필로폰을 주고받는 나라, 초등학생들까지 마약 생산에 동원되는 나라. 바로 제가 살았던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의 국가 마약 제조 시설에서 일했던 노동자였고, 동시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사연이 아닙니다. 북한이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에 있는 한 제약 공장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배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약 공장이라니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보람된 직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장 건물은 청진 외곽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비였습니다. 일반 공장과는 달리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출입증 검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반장 동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작업장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두통약 원료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요. 이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니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돼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하얀 가루가 담긴 용기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그 가루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료를 계량하고 혼합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 직장에 대한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공장 창고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검은 가방에 우리가 만든 제품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말을 하지 못했고 간부 동무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연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연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그 공장이 진짜 두통약만 만드는 곳인지 확인해 봤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공장 간부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만드는 건 인민들의 두통과 피로를 풀어주는 약이요. 하지만 절대 외부에서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걸 알아야 하오. 그게 바로 빙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빙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조선과 중국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이라고요. 우리가 만들고 있던 건 두통약이 아니라 필로폰이었던 겁니다. 간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과 수령님의 명령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생산하는 전략 물자요. 동무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오. 하지만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저는 공장에 가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업장에서 매일 들이마시던 그 가루의 증기가 제 몸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면 온몸이 나른하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공장에 가면 신기하게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쉬어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철수를 만났는데 그도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동네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병원 대신 이걸 찾아요. 두통약이라고 하면서 몰래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북한 전역에 마약이 퍼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마약인 줄도 모른 채 약이라고 믿으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아내의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식은 가족에게 큰 행사입니다. 하지만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축의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내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없어서 축의금을 제대로 못 줄 것 같아요. 다른 친척들한테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끝에 공장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동료는 제게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걸 가져가세요. 요즘은 돈보다 이게 더 귀한 대접을 받아요. 결혼식 날 저는 그 비닐봉지를 빨간 천에 싸서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하객들도 비슷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는 담배값만한 상자에 담아왔고 누구는 약봉지에 담아왔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은 그 선물들을 받으며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실용적인 선물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연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돌려받은 답례품 중에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봉지가 있었는데 연희는 그것을 두통약이라며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마시더니 점점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고 밤에 자기 전에도 마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주 마시냐고 묻자 연희는 대답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힘이 나고 집안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배급도 없고 힘든데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연희도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같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이게 약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동네 이웃들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두통약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거래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값은 중국 돈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였습니다. 쌀 1kg 값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사듯 그 가루를 샀고 가족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아무도 이게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든 삶을 버티게 해주는 약이라고만 믿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원료 중 하나가 야생식물이었는데 그것을 채취하러 산에 갔을 때였습니다. 함경도 산악지대에는 아편 성분이 있는 양귀빛과 식물들이 자생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것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산 중턱에 올랐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10여 명이 줄지어 서서 식물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등에 메고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조카 정민이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정민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정민이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삼촌 학교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 풀을 따서 학교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 아이당 10kg씩 따야 한대요. 그 옆에서 군인 한 명이 아이들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무도 공장 사람이지. 이 아이들은 애국 노동을 하는 거요. 어릴 때부터 당과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동무 이 아이들이 이게 무슨 풀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군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초지 뭐겠소. 인민들의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채취하는 식물이 마약 원료인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애국활동이라고 가르쳤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당을 위해 일한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식물을 만지던 손으로 얼굴을 닦았고 그 즈백이 입에 묻었습니다. 정민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급히 정민이 손을 잡아챘습니다. 정민아 그러면 안 돼. 손 씻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때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단순히 공부에 지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요. 2019년 초 아내 연희가 먼저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딸 수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연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고 딸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희와 수진이를 브로커에게 맡기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꼭 성공해서 연락 주세요. 당신과 수진이가 안전하게 남한까지 가면 저도 따라갈게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꼭 살아서 와요. 우리 남한에서 다시 만나요. 한 달 뒤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와 수진이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탈북하기로요. 공장을 그만두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밀시설에서 일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을 핑계로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고 저는 집에서 요양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저는 금단 증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가지 않으니 더 이상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제 몸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환각도 보였고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희와 수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3달 뒤 저는 몰래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탈북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숨죽이며 걸었습니다. 온성군 두만 강변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초소 교대 시간이 곧 끝나요.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언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라. 초소의 군인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지만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제 한쪽 다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얼음을 붙잡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그대로 얼어 딱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쉴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브로커가 알려준 안전 가옥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을 걸어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낡은 집 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을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에서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그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선족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가져다 주고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중국 공안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족 여자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해요. 이틀 뒤 저는 트럭 짐칸에 숨어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석탄 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석탄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10시간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옌벤 조선족 자치주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금단 증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마약은 이미 다 떨어졌고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환각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식은땀으로 이불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아주머니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한약을 끓여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고 그들의 첫마디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약 금단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온몸에 주사 자국과 피부 괴사가 심각했죠.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치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따뜻한 말이었어요. 해독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비틀리고 구토와 환각이 계속됐죠. 하지만 간호사들은 밤새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로 대해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겪은 것들을 모두 말했죠. 국정원 직원들은 제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북한 마약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이렇게 상세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약을 그냥 약으로만 알았거든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밤에 불을 켜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문을 잠가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죠. 직장도 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월급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죠.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마약이 생각났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 그 느낌이 그리워졌죠. 그럴 때마다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회복 중이라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마약 실태를 알리는 강연을 했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약국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곳에서 마약을 샀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처방전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구나 실감했어요. TV에서 마약 단속 뉴스를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이 범죄로 엄격히 처벌되거든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마약을 만들고 팔았는데 말이죠. 이제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마약 생각도 거의 안 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가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약에 중독되어 살고 있을 그들이 안타까워요. 언젠가 북한도 변해서 마약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마약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북한의 마약 실태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것이 마약 지옥에서 살아남은 제 사명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탈북자들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